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이자 사상 첫 5회 연속 인상으로 3%대 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고 연체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침체가 심각한 부동산 시장은 연이은 금리 인상 충격으로 매수세가 아예 자취를 감췄고 폐업하는 중개업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무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에 물어야 할 문제라고 우리 정부에 공을 돌리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권한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미처 새로운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에 충성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해 국감은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모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풍 구름 엄습, 추운 겨울 닥친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를 내다보면서 한 말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겠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자를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한기 기업들이 쓰러지는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 충격의 서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또다시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접어들었거든요.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당장 서민과 기업이 느끼는 경제적 충격파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먼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사상 첫 5회 연속 인상이자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 번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가 3%에 이른 건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만에 2.5%포인트 급등했는데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설명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반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이 총재는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가적인 50bp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한 0.1% 전후로 낮출 거로 생각하고 있고 이자 부담은 가계와 기업을 합했을 때 12.2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 금리 차는 0.25%로 좁혀졌지만 미국이 연말까지 두 번 더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라 우리도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까지 최종 기준금리가 3.5%에 도달하면 시중금리는 10% 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이미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지난달 말 연 7%를 넘어선 상태인데 오늘 또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최고금리가 연 8%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가구가 38만을 넘는데 말이죠. MBN은 고금리 쇼크가 나타나는 현장을 총 5회에 걸쳐 집중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순서로 대출 이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개인들의 쇼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한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대출 이자를 낼 때가 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보유 주식은 반토막 났는데 대출 이자만 크게 늘어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문자 온 거 보니까 5.6% 손절을 하고 대출을 갚기에는 너무 손실 금액이 크고 뭐 안고 가자니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서울 전세살이 중인 외벌이 직장인 김모 씨도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치솟은 전셋값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았는데 지난해보다 대출 이자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때 이율은 약 1% 초반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 수준으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고 여가 생활을 좀 더 줄여야 되고. 3개월마다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1조 5천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93.5% 수준입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때마다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원 증가합니다. 대출자 한 명당으로 따지면 연간 이자가 32만 7천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만 연말에 추가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여 자칫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내려갈 경우, 극단적인 경우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11월 달에도 빅스텝 할 가능성이 높고. 자산보다 빚이 많아 집까지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고위험 가구 수는 38만여 가구로 코로나19 전보다 5천 가구 늘었습니다. 고금리 쇼크가 덮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부동산 시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이젠 아예 빙하기라고 불려도 될 정도입니다.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이은 금리 인상에 매수세는 더 위축되고 매물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가구 규모 세종시의 한 아파트촌. 비교적 거래가 많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들이지만 지난 6월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매도 소진이 안 돼. 그러는데도 안 나가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떨어진다 하니까 더.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8월까지 채 10,000건이 안 되는 등 작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수요자들이 자취를 감춰 이른바 급금매도 안 팔리는 겁니다. 지금도 거래 침체가 심각한데 한국은행의 빅스텝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겨울이 오기도 전에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안에 매도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가격 하락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출 이자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역시 높아진 이자 부담에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사전 예고까지 깨고 오늘 역대 2번째 빅스텝을 진행한 거죠. 3% 기준금리 시대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경제부 박규원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금리 인상으로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이자 부담이 많이 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3%라고 하면 실제 은행이나 시중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3억 원을 연 4% 금리로 빌린 경우 월 이자 부담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까지 올랐는데요. 월 이자가 20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아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 원인데 금리가 올라 이자와 원금까지 합쳐 매달 240만 원을 내게 되면 기본 씀씀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 3천억 원 늘어나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인상됐으니 늘어난 이자만 3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면은 33조 원이 은행에 잠겼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그 여파가 눈앞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황합동 폐업거리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사가 안 돼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중고 물품이 창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 폐업을 대행하는 업체들마저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네,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곳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런 한계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했더니 중소제조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은 2.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금리가 3%가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60%가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에 받는 충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시한폭탄 상태인데요. 네. 저금리 때 빚을 내 집을 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집값이 크게 올라 거품이 형성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집은 은행이나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갖고 있는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38만 가구에 달합니다. 집이 팔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도 지금 뚝 끊겼잖아요, 거래가. 예, 맞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싶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 대출 부담이 커진 매수자들이 집을 찾지 않는 거죠.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은 1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일 정도입니다. 그 불똥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 주변 업종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의 경우 대부분 이사 일감이 없어서 손을 아예 놓고 있고요. 인테리어 업체도 문이 굳게 닫힌 집들이 많았습니다. 한 반 이상 줄였어요. 지금 제가 거래는 내가 한 35년 정도 했고요. 여타하게 하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힘드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인테리어 업자도 힘들고 이삿짐 업체도 힘들고 거기서 또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다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다수가 최종 기준금리를 3.5%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에마저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혹한기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내년 성장률 2.5%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외환위기가 오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실물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렵진 않겠지만 어쨌든 어려울 것은 맞다 이거네요. 뉴스추적 경제부 박기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로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1991년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까지 했죠. 이미 북한이 깼는데 우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본인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게 아니라고도 했지만 정치권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9.19 남북 군사합의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우리나라를 겨냥해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어 선언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핵무기 시험과 제조,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NPT 체제로 우리가
그리고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문자 그대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당내에선 전술핵을 공론하는데 군보를 짚히기 시작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정 비대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 공식 회의나 교감은 없었다고 말해 아직 당 차원의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식민사관 논란을 부른 정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속셈이자 무책임한 언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군사 도발이 갈수록 위협적이고 노골적으로 다가오면서 정과 다른 안보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술핵이 실제 플랜 B가 되기까지는 국민 정서를 얻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물어봐야 할 문제, 그러면서도 외교로 북핵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해 아직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응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가 구체화되더라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나 그동안의 비핵화 정책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 핵폭탄을 나토 회원국인 독일 등에 배치해 유사시 협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정하게 한 것처럼 미국과 제3국이 함께 전술핵을 운용하는 배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전술핵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도 한국에 물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On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our commitments to defense and to deterrence when it comes to our treaty allies, including the ROK in this case.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역시 북핵 문제는 외교로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유엔 본부 연설에서 미국이 핵 우산 공급을 자제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미의 대응 강화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여야는 친일, 종북 이런 단어를 동원해 며칠째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자청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이완용이냐며 공격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훈련은 자위대가 군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일 논쟁에 불을 붙인 이재명 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은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글을 SNS에 올렸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이완용 조선 총독에 빗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의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입니까? 조선 총독입니까?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 타령을 하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을 자청하고 있다고 종북 공세로 맞섰고 성일종 의원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 행위라고 가세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새 규정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부터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계도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몰라 적발된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몰랐더라도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단속 첫날 현장 조윤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사람이 건너가자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도로특보 27조 1항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로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되겠습니다. 벌금 범칙금 내야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까먹고 있었죠.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경찰이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에서 7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턴 보행자가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와 무관하게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손을 들어 차량에 건너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건너가려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람이 없을 땐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백한 차이성을 저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발을 디딜 때, 당연히 움직일 때는 정지를 해야죠.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며 한동안 단속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요즘 새벽 배송이 많죠. 새벽에 택배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 빌라 일대를 돌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범행에 쓰인 자전거는 수차례 도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택배 박스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더니 주위를 살피며 상자를 들고 빌라 현관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빌라 현관문 앞에 배송된 물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횟수는 지난 한 달간 11차례에 달합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노려 택배 차량이 배송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전거를 수차례 도색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한 자전거로 계속 이동하면 우리 형사들한테 발각될 거가 이제 아마 라카로 변제된 것 같아요. 경찰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자전거를 추적해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고시원에서 지난 5일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에 강제로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바로 옆 편의점 손님을 노린 건데 편의점에서 실패하자 또다시 옆 가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손에 든 유리병을 편의점 앞으로 던집니다. 곧바로 편의점에 들어가려 하더니 누군가를 위협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이 남성을 체포해 차에 태웁니다. 50대 남성 A씨는 여성 혼자 일하는 애견샵에 들어가려다 가게를 철문이 막고 있어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바로 옆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을 보곤 뒤따라 강제 추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놀란 피해 여성이 편의점으로 황급히 도망쳤지만 남성이 따라 들어와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남자가 여성분을 그 벤치에 앉힌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가려고 하니까 목덜미를 확 낚아챈 다음에 남성은 편의점에서 나와 처음 들어가려 했던 애견샵을 다시 강제 침입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더기가 몇 명이냐고요? 무려 160명입니다. 가로챈 보험금은 9억
7천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엔 미성년자도 1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 한 도로.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부딪힙니다. 대구 서구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SUV 한 대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하지 않고 충돌하고 앞서가던 승용차에 차로 변경을 뻔히 보고도 들이받습니다. 이 접촉 사고들은 모두 보험금을 노린 20대 남성 일당이 벌인 겁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51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무려 160명. 타낸 보험금은 9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들은 주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 교차로 등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만을 노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범행한 차량의 3, 4명이 이렇게 탑승을 해서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 맴돌다가 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급가속해서 들이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습니다. 주범 2명이 고교 동창이나 선후배 사이인 공범들을 끌어들였는데 이 중에는 미성년자 10여 명도 끼어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당한 운전자의 보험 수가 상승이나 벌점 등 행정처분 피해도 원래대로 회복시킬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된 가수 신혜성 씨. 처음엔 식당 직원에게 받은 열쇠로 차를 몰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직원은 그 전에 이미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신 씨가 나중엔 차에 열쇠가 꽂혀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됐다고 말을 바꾸면서 음주운전을 넘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차량도 남의 차와 헛갈리기엔 너무 달랐거든요.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음주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신혜성 씨. 사건이 알려지자 신 씨의 소속사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주차를 대신해주는 직원이 신 씨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나는 퇴근했어. 근데 자기는 11시 58분 나가면서 나한테 기대받았다는 거야. 소속사 해명을 놓고 의혹이 커지자 신 씨 측은 부정확한 사실을 발표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열쇠가 이미 꽂혀있는 다른 사람의 차를 신 씨가 자신의 차로 착각해 탑승했다는 겁니다. 또 동승자가 한 명 있었고 동승자 집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음주 측정 거부와 함께 차량 절도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신 씨 소유 차량은 승용차로 알려졌는데 신 씨가 탑승한 차량은 SUV로 확인됐습니다. 세단이냐 SUV냐도 완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거를 인식 못할 정도로 취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경찰은 음식점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유튜브에서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걸 보고는 그 돈을 훔치기 위해 해당 유튜버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도 훔쳐서 말이죠.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돈은 구경도 못했죠.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주차장 끝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한참 뒤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베란다 창가 쪽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남성은 차를 타고 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40대 남성이 도둑질을 하려고 아파트 방범창을 뜯다가 집주인의 비명을 듣고 달아났습니다. 쿵 소리 나와요. 이만큼 열었어요. 야! 바로 도망가세요. 이 남성이 노린 건 한 유튜버의 집이었습니다. 돈다발을 자랑하는 영상을 보고 직접 집까지 찾아갔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에 바꿔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정작 찾아간 곳은 엉뚱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되게 불안하죠. 되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 많구나. 아마 앞전에 있는 그걸 다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이제 재력을 과시하거나 개인 정보가 이제 누출되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40대 남성을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차 번호판을 함께 훔친 공범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달 가스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컸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 이사까지 간 그러니까 그 전 여성을 위치 추적해 다시 스토킹했고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추가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또 구속영장이 신청됐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찾아갔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 남성은 3주 전 경찰에 스토킹 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2차 피해를 막으려고 가해자를 한 달간 입감하는 잠정 조치 사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신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 것과 100m 접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남성은 법원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난 10일 새벽 전 여자친구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연인 시절 설치했던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찾아낸 겁니다. 앞서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 문자와 SNS를 통해 70여 차례나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한 번은 선처했지만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한 잠정조치 235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청약 당첨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 불릴 정도였고 그래서 각종 편법이 동원됐었습니다. 태아를 이용해 특별 공급에 2번이나 당첨되고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그 수법들을 안병욱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B씨와 동거하다가 임신을 한 A씨. A씨는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중 한부모 자격으로 신청해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자녀가 실제 태어났지만 여전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 둘. 이번에는 B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세대별 1회로 한정되는 특별 공급 기회를 태아를 이용해 중복 당첨된 겁니다.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 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편법 등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사례 170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등의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에 주택을 환수하고 앞으로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의심단지를 추려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반미, 반일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첫 질문엔 사과했지만 또 묻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반발했고 결국 국정감사는 2번이나 파행을 겪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행의 발단은 과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4월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이들은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이 이 글에 대해 질문에 나서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김 위원장의 답은 이랬습니다.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고발 조치를 언급했고 국정감사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후에 다시 시작된 국감에서 사과한 김 위원장.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령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안 밝혔다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히 사과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거기다 지금 사과했지 않습니까? 뭘 더 이상 사과란 말입니까? 이처럼 파행을 거듭한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 4일 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미사일 낙탄 사고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탄두는 군 당국의 설명대로 골프장에 떨어졌지만 불이 난 추진체는 유류 저장소에 떨어졌던 겁니다. 골프장은 국회의원 조사단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님은 받았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공군 비행장안 골프장. 잔디가 15m 정도 깊게 파여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현무 투시 미사일이 비정상 비행하다 탄두가 떨어진 곳입니다. 1시간 이내 이후에는 안전이 확보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이후에 사격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는 현무 미사일 탄두가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경 300m 안에 병영 생활관과 대형 유류 저장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1km 정도 뒤로 날아와 골프장 페어웨이에 떨어진 뒤에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됐고 추진체는 400m 정도 더 튕기듯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불이 난 지점이 대형 유류 저장 시설 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곳에서 100여 미터 거리에는 장병 생활관이 있었고 민가와도 7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유류 저장 시설은 전시 상황에 폭탄 투하에 대비해 흙과 잔디로 덮어져 있어 폭발 위험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진상조사에 나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정부가 사고를 은폐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방문했지만 출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음 날인 8일 골프장이 운영을 재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한 통속으로 움직였다 이건데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끝나는 모레 중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총 5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비정상적인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 탄압의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유병호 총장 문자 논란 등을 보고하며 심각하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의 보고에 문 전 대통령도 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는데 전 의원 발언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감사원 반복해서 인사교류를 하면서 사실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과 청와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실질감사가 종료되는 모레쯤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고발 사태로 확전된 가운데
중간 발표까지 예고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금 본 리포트를 보면 고발된 명단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재형 감사원장은 여기에 없어요. 네,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고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발은 법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선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처벌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선별했던 겁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최 원장은 허수아비라면서 실제 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한 주식이 문제가 됐다고요? 네, 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와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은 잠수함 등 군수 관련 해군 함정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예. 이에 따라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같은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냐며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고 말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에 국회 등의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며 통상 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 비서관 논란으로 MBC하고 여권이 크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MBC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어제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논물 표절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와 비슷한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을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김 여사는 아니고 대역이었는데요. 문제는 재연 화면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방송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 사고 등을 재연할 땐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여권과 MBC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바로 맹공에 나섰습니다. MBC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며 공영방송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화면 조작 방송까지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측도 해당 영상 다시 보기에 재연 화면임을 표기해 다시 수정해서 올렸다면서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공청회 같은 걸 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농민들을 초청했는데 되려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쌀값 정상화법을 민생 중점 입법 과제로 선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농민들을 초청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한 농민단체 관계자가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기엔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급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문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폭락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현재 자동 시장 격리를 비판하는 국책 연구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민망했겠어요. 네, 그래서 뜻밖의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회의할 자리도 아니고 입장을 충분히 내셨죠? 혹시 여기다가 꼭 추가할 거 있으시면 정말 꼭 추가할 것만 해주십시오. 민주당 측은 회의 후 현장에 있는 목소리, 쓴소리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국민 발언대를 진행했다며 양곡관리법 문제는 민주당이 결자 해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지구를 향해 소행성이 날아든다면 어떻게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 앞서 지구에서 쏘아올린 우주선과의 충돌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최종 목표였던 소행성의 궤도 변경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을 핵폭탄을 이용해 폭파하는 내용의 헐리우드 영화 아마겟돈. 현실에서 과학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소행성 폭파가 아닌 궤도 변경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와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모르포스를 향해 우주선 다트를 쏘아 올렸습니다. 다트는 지난달 27일 디모르포스에 정확하게 충돌했고 지난 2주 동안 분석한 결과 디모르포스의 궤도 변경이 확인됐습니다. 디모르포스는 기존의 모체 소행성인 디디모스를 11시간 55분 주기로 돌았는데 이번 충돌로 공전 궤도가 줄며 공전 주기가 11시간 23분으로 32분 단축됐습니다. 나사의 성공 기준이었던 73초를 25배 넘게 달성한 겁니다. And it just gave it a small nudge. But if you wanted to do this in the future potentially, it could potentially work, but you'd want to do it years in advance. 지구 인근에 존재하는 소행성은 약 2만 7천 개. 현재 지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소행성은 없지만 이번 실험으로 지구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Now, this is a watershed moment for planetary defense and a watershed moment for humanity. 과학자들은 앞으로 다트에서 디모르포스로 얼마나 많은 운동 에너지가 옮겨졌는지와 함께 충돌 후 분출된 암석과 먼지의 양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들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포항과 속초까지 요트를 타고 온 건데 총 4척에 23명이 타고 있었죠. 이 중 3척은 이미 돌려보냈고 남은 한 척도 곧 떠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트 위에서 남자 5명이 바닷물을 떠 요트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포항 신항에 입항하고 나서 우리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러시아인들입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우리 영해에서 발견된 러시아 국적 선박 5척 중 4척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일 속초와 포항에 한 척씩, 지난 5일에는 2척이 포항에 입항했고 모두 2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항한 4척의 요트 중 3척은 한국을 떠났고 나머지 한 척도 오는 18일에 출항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 입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입국 금지 이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상의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징집령을 내린 이후 젊은 남성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항한 러시아인들도 징집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동해안을 따라 들어오는 항로가 난민 중간 기착지로 활용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예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 홍게길. 가수 진성 씨가 직접 노랫말을 쓴 보릿고개는 몸도 마음도 배고팠던 본인의 유년 시절을 표현한 곡입니다. 아버지는 유랑극단 단원이었고 어머니는 가난에 지쳐 집을 나갔기에 진성 씨는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고 옆집 할아버지께 창을 배워 노래로 배고픔을 달랬다고 하죠. 요즘은 김치 보릿고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에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와중에 정부가 구매한 농산물 상당량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된 농산물은 55,250톤에 달합니다. 유통공사가 이를 폐기하는 데 사용한 비용만도 105억 3,200만 원에 이르고 심지어는 김장의 필수인 양파와 배추, 무, 마늘 4개 품목 폐기량이 전체의 98%나 됐죠. 폐기 사유는 보관 기간 초과가 80-90%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품목별 비축 계획을 잡을 때 예측이 정밀하지 못해서 매해 어마어마한 식량을 폐기해버린 겁니다. 무와 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고 재배 면적, 작황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서 연중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그래서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 열어 논의해야 하지만 지난해 3차례, 올해는 단 1차례 연계 다였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이조차도 하지 않았죠. 흔히
먹을 것 버리면 벌 받는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비싸게 농산물을 사 먹고 정부는 이 농산물을 혈세로 사다가 혈세로 보관하고 혈세로 또 폐기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먼 미래는 예측이 힘들겠죠. 하지만 정부에 권한을 주었는데도 수급조절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안 해서 예측을 못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럴 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하죠? 누가 책임을 졌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혈세로 산 농산물 폐기의 105억 원이었습니다. 김무치에 이어 파오차이까지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를 중국과 일본이 자기네 음식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입니다. 이건 우리 김치가 한국의 것이라고 세계인이 인정하면 간단히 끝나버릴 문제죠. 김치 세계화의 현장, 먼저 뉴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광고판이라 불리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 다양한 전광판 광고 속에 김치가 등장합니다. 지난 2012년 비빔밥에 이어 10년 만에 우리 음식인 김치가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고로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김치 세계화에 1순위로 오른 곳은 미국. 2년 전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김치의 날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뉴욕 등 곳곳이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방 하원 의회에서도 기념일로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It's tangy, it's refreshing, it has great antioxidants, probiotics in it, so it's a good way to get your probiotics in. 식품업체들은 김치 수출뿐 아니라 미국 현지 공장도 만들어 미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치 수출은 아시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미국 수출 증가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김치가 더 홍보가 잘 된다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세계화를 위해 현지에 맞는 김치맛 연구도 활발합니다. 나라에 맞는 김치에 대한 특성 등도 조사를 해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세계화에 좀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슈퍼푸드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고유의 김치. 김우치나 파오차이가 아닌 김치라는 이름으로 세계 속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반도체 장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오늘 서울은 6.5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아침에 11도로 오늘과 비교해 5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23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크다 보니 내일도 출근길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안개는 모두 거치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더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아침에 11도, 부산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고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면서 단풍 전선도 차츰 남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